대표님 최근에 젠틀몬스터랑 블루 엘리펀트 사태 한번 보셨나요? 올 것이 왔다. 어쩌려고 저러지? 이거 처음 떴었을 때 PD님이 먼저 저한테 영상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생각했던 건 올 것이 왔다. 어쩌려고 저러지? 걱정을 했죠. 블루 엘리펀트의 행보를 보면서 네. 저대로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라고 해서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젠틀몬스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으로서 해야 될 조치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사실 블루 엘리펀트가 이제 젠몬 제품과 비슷한 이 비슷하다는 정도가 누구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는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는 만든 사람도 젠틀몬스터 대표도 헷갈릴 수 있다. 그 정도로 비슷한 제품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기 시작한 게 꽤 몇 년이 됐어요. 업계에서는 사실 블루 엘리펀트가 이제 젠틀몬스터를 좋게 얘기하면은 비어있는 시장층을 이제 빈집 공격을 한 거다. 왜냐면 젠틀몬스터가 상당히 이제 하이프라이스의 이제 높은 가격으로 상위 시장에 이제 명품으로 포지션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중저가 시장에 이제 수요를 잡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 웨어라고 했었을 땐 사실 그동안은 뭐 구찌, 프라다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전문 이제 레이벤 같은 이제 선글라스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분야가 있고 이렇게 두 양강 체제로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전문 업체들은 다 너무 옛날 브랜드예요. 탑건 톰 크루즈가 쓰고 나왔던 맞아요. 선글라스 막 이런 맞아요. 게 사실은 아직도 메인 제품일 정도로 오래됐었고 이제 프라다나 구찌에서 나오는 선글라스를 쓰기에는 아이웨어는 기능성 제품이라는 거야. 우리가 뭐 수모나 수경이나 수영복 살 때 프라다 거를 사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아레나 네네. 전문 수영복을 만들던 브랜드 우리가 런닝화, 농구화 이런 거 살 때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찾지 그거잖아요. 물론 명품 브랜드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농구를 하시는 분이 난 루이비통 농구화를 쓸 거야 이러지는 사실 않잖아요. 많죠. 그래서 아이웨어는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전문 브랜드가 아무래도 좀 잘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이 만든 이제 아이웨어들을 우리가 디자인적으로는 심미적으로 이뻐서 사더라도 기능적으로 좀 더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니즈들이 많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신생 브랜드가 치고 나옴으로써 기존에 좀 고리타분했던 아이웨어 브랜드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사실 국내 브랜드라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긴 했어요. 당연히 선발주자가 있으면 그리고 그 선발주자가 그걸로 대박을 냈어.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따라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블루 엘리펀트라는 브랜드가 후속으로 아이웨어 시장에 지금 상단을 젠틀몬스터가 차지하고 있으니 그 중하단을 우리가 채우겠다라는 그 전략 아이웨어 시장에 진출한 것 이런 거는 사업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추격하면서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 지금은 가장 최악의 방법을 선택을 했다. 선발주자가 그들이 놓쳤던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상큼하고 깜찍한 아이디어들로 이 시장을 전복시키는 역할을 그래서 새로운 매기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듀프 전략을 거의 쓴 것 같아요. 이게 듀프로라도 불리려면 명품 브랜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에르메스가 월킹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월킹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네. 에르메스 입장은 뭐냐면 백에 대해서 가방에 대해서 입문할 때 우리 버킨백 디자인 한번 저렴하게 들어봐. 10몇만 원에 들어보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버킨백이 참 이쁘다. 어느 착장이랑도 잘 어울린다. 너네가 좋게 생각했으면 나중에 우리 버킨백 꼭 찾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에르메스는 전략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양사의 합의가 있었어야 돼. 그런데 한쪽이 인정한 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다른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른 게 뭘까? 가격 하나인 거야. 가격을 5분의 1 가격으로 판 거야. 이렇게 해서 상대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을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근데 이게 당연히 우리가 짝퉁 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 엘리펀트의 폭발적인 성공과 대중들의 반응은
허락된 짝퉁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야. 너 그거 젠틀문스 거지? 아니야? 나 이거 베트남 짝퉁 시장에서 뭐 10분의 1 가격에 샀는데, 뭐 중국 상해에서 나 10분의 1 가격에 샀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좀 죄책감 같은 그쵸. 것도 있고 좀 길티가 느껴진단 말이야. 예. 너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짝퉁 사서 너무 대단하고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잖아. 그런데 나는 당당하게 뭐 한 거야? 짝퉁을 산 게 아니고 뭘 산 거야? 뒤풀을 산 거야. 5분의 1 가격에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다. 면죄부를 준 거지. 그런데 이 면죄부는 소비자들한테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아이웨어라는 시장에서 포지셔닝에 대한 전략으로는 똑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빈집을 공략하는 건 좋아. 그런데 모방은 하면 안 되지. 지금 전체적인 소송의 구도는 99%가 똑같은데 안경을 빼가지고 넣으면 딱 맞잖아. 그리고 A랑 B랑 브랜드 가려놓고서 보면 뭔지 모르잖아. 구분 못하잖아. 이렇게 똑같은데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정말로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디자인 특허를 잘 받아주지도 않거니와 디자인 특허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부분 걸었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호의 이름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되게 유사해서 소비자로부터 혼란을 느끼게끔, 그래서 B가 A를 모방하여서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해서 소비자가 원래는 A를 사려고 했는데 B를 잘못 살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거를 부정경쟁이라고 하고, 이거를 방지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이 디자인 특허 같이 뭔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 왜냐면 소비자가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는 이거는 판사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판단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고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법이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인정받은 사례도 있지만 상당히 유사하고 정말로 대놓고 A로 가는 소비자를 빼앗으려고 B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이제 제품 중에 여러분 이제 사랑하시는 올 때 뭐 메로나요. 메로나가 사실 빙그레 제품이거든. 네. 그런데 서주 아이스에서 네. 우리 서주 아이스바 아시죠? 알죠. 거기서 메론바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고를 때 사실 메로나라고 써있나 메론바라고 써있나 이렇게가 아니고 녹색에 맞아요. 메론 이렇게 잔뜩 그려져 있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모양도 네모나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메론한 줄 알잖아. 그래서 무심코 그냥 손에 짚게끔 그렇게 해서 만든 매우 비슷한 메론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메론바 같은 경우가 이제 부정경쟁법으로 사실 이제 걸렸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간 디자인까지도 전부 다 특허로서 인정이 돼. 애플스토어의 디자인, 애플스토어의 무드, 이게 미국에서는 뭘로 인정이 되냐면 상표로서 인정이 됐어. 상표요? 애플 매장의 디자인을 보면 사람들이 로고가 없더라도 이거 분위기 보니까 애플 매장이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특허로서 인정을 해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유사 사례들이 처벌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물품이어야 돼. 그러니까 물품이라는 건 하나의 제품이어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형상과 모양과 색채와 이들의 결합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물품성이 유체동산에만 사실은 해당돼. 부동산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인테리어는 뭐야? 부동산이야.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A의 물품과 B의 물품과 C의 물품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이거는 보호가 안 되는 거야. 블루앤폰트가 제품만 따라했냐?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블루앤폰트 아니 제품을 그렇게 똑같이 카피할 정도인데 매장도 똑같이 카피하고 매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전시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사진만 보면 어느 매장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따라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젠더몬스터가 애시당초 왜 떴어? 공간 때문에. 공간이 그들에게서는 생명인 거야. 선글라스라는 제품 자체가 화제가 된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선글라스라는 제품 자체가 화제가 되기 전에 공간으로 먼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글라스를 파네. 공간 브랜딩이 사실은 젠들먼스의 되게 힘적인 아이덴티티였는데 이거 역시 사실 상당히 비슷하게 따라했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제니 안경인데 사실은 저희 지금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도 두 제품을 봤었을 때 뭐가 제몬 건지 뭐가 블루 엘리펀트 건지 사실은 아예 모르실걸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거 지우고 보니까 헷갈려. 뭐 좌측이었는지 우측이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99%가 똑같아. 사실은 1%라는 거는 공정상의 차이일 정도로 사실은 아예 같은 제품으로 사실은 만들었다. 물론 소비자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모는 그동안 5분의 1 가격으로 팔아 남는 거를 지금 5배나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건가?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야기의 본질이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 제니 선글라스 하나를 만들어서 이 선글라스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사람들이 널리 소비하게끔 만드는 데는 상당한 마케팅에 대한 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해. 그렇잖아. 제품 그냥 나온다고 사람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글라스도 그렇고 패션 제품들은 사실은 원가가 얼마나 해. 디올 원가 얼마야. 8만 원. 디올 원가 8만 원 좀 논란이잖아. 그러면은 뭐야 가방 뭐 거의 한 100배 받는 거잖아. 원가율이 한 뭐 2%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그게 사실 옳다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원래 패션 제품들은 원가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서 사람들이 이거를 패션의 어떤 주류 상품이라고 이해하게끔 인지하게끔 만드는데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과정이 블루 엘리펀트한테 필요했을까 안 했을까? 없었겠지. 왜? 이미 얘네가 돈 다 들여서 뛰어났잖아. 근데 사람들은 어머 이거 제니 선글라스잖아. 근데 가격은 5분의 1 써있네. 남이 쌓아놓은 언덕에 그 위에다가 나는 집을 지은 거다. 당연히 언덕을 만드는 비용은 들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부정한 경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잘 인정을 안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법원이 그래도 신속한 행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니야. 지금 고소했고 그리고 계속 고소 중이야. 지금 한 차례 고소한 게 아니에요. 지금 24년 12월에 1차 고소를 했고요. 3월에 2차 고소, 그리고 10월에 또 고소. 지금 3차례나 고소가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30개가 넘는 제품이 지금 이제 걸려 있는데 아직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판결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절차에는 지금 돌입돼 있어. 무슨 절차냐면 우리 보통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러면 이 손해가 긴급하고 막심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거 할 수 있잖아. 손해배상 청구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뭐 1년, 2년 걸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할 수 있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뭘 했냐? 가압류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지금 수십억 원의 가압류가 지금 인정되어 있고 지금 블루 엘리펀트 대표는 이미 이제 형사 피의자로 지금 이제 고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표님, 근데 블루 엘리펀트도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할 거를 예상을 못 했을까요? 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고발당하고 게다가 지금 법원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정말로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디자인 특허 침해로 고발된 건이 한 건도 없고 전부 다 부정경쟁관리법이야.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 특허가 출원이 안 된 거야. 대부분 제품들이. 그러니까 디자인 특허 어차피 없네 얘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만들어도 돼 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가?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해. 정말 판례로 몇 개 꼽을 정도야. 495 사람들은 그 판례 하나하나 다 외울걸? 워낙 없어서. 그럴 정도다 보니 이걸로 뭐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뭐 할 수 있다? 법원은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정말 간이 크게 생각을 한 거지. 심지어는 젠틀문스 파우치는 2021년 2월에 젠틀문스를 출시한 거거든. 근데 2023년 5월에 디자인 출원을 누가 했냐면 젠틀몬스터가 아니라 블루 엘리펀트에서 디자인 출원했어. 좀 어이없지? 모든 지금 법률 이제 다툼의 사항을 우리가 지금 열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측하는 건데, 지금 카피됐다는 제품들을 내가 찾아봤을 때 단 한 건도 뭐가 없었냐면 디자인 특허 출원된 게 없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요. 젠틀몬스터도 초반에 어떤 브랜드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특정 해외 명품 브랜드를 뭐 많이 모방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 의심이나 조롱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들이 자기 따라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는 A고 B는 B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이라고 봐. 일단 유사도, 제품의 유사도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정책이나 방향성에서 사실은 젠틀몬스터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따라했던 수준과 다음에 블루 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를 따라한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설사 전자도 문제를 삼을 정도로 이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A 사건으로 따로 볼 얘기인 거지. 그랬다고 해서 젠틀몬스터가 이제 성공해서, 근데 이거를 따라한 B 브랜드는 이건 내로남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B 사건일 뿐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B 사건에 대해서는 A 얘기를 하는 거고, A 사건은 별개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별개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이게 그거잖아. 영원히 그러면 계속 다 똑같이 따라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처럼 되는 거야. 여기서 어디까지를 보호해야 되는 권리인지, 어디까지는 모방과 카피로 봐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는 오마주로 볼 건지, 이 애매한 경계, 이 경계를 아무도 칼날같이 그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이거 원래 칼날같이 안 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분하지 말자. 그래서 다 합법.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결국 우리는 애매한 선에서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들인지 우리가 중간에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산에서 들러가면서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중간에 다 애매한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들판 한가운데서 산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들이라고 주장하진 않아. 결국은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애매한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꺼리면,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K명품은 앞으로 다시는 탄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블루 엘리펀트를 부정경제 방지법으로만 이제 고소 고발을 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은 블루 엘리펀트 측에서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를 인정을 한다면 블루 엘리펀트에서 받을 수 있는 페널티에는 어떤 거가 있어요? 당연히 그거죠. 네, 지금 뭐 이미 청구 금액이 100억이 넘었거든.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금 이미 블루 엘리펀트 성수랑 용산 사옥이 수직 보전 명령이 내렸어. 그러니까는 재산권 행사를 못해.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거야.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벌었던 이익을 다 뱉어내야 되거나 그 이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사실은 미국 같았으면 했지 이미. 이미 여기 폐가망신 시켰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지, 벌금 5억 원 이러면 누구나 베껴. 그러겠죠. 아니 500억 벌었는데 5억 벌금 낼 거면 그러면은 그냥 우수리 떼준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그냥 베끼지.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엄벌만이 답이야. 자, 우리가 이번 스테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디자인보라는 것이 산업의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카피 공화국이라는 어떤 이제 오명이 지금은 이제 당연히 중국에 있지만, 불과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카피 공화국이었어. 한국의 수많은 예능들이, 한국의 수많은 작품들이, 한국의 수많은 노래들이 다 모였어. 해외 것들을 그대로 표절해서 표절 문제가 정말 심각했잖아.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노래 표절해서 해외 노래 표절했다는 거 최근에는 들어본 적 거의 없잖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서야 뭐 할 수 있었어?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진출할 수 있었다. 사실 젠틀몬스터도 이미 세계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됐는데, 이거를 한국 스스로 그 카피 제품들이 양산되도록 그냥 이거를 봐주면 그럼 뭐 하겠어? 동력을 잃겠지. 합법적으로 짝퉁이 인정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요. 제가 공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꼭 아니더라도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저는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 우리 한번 어느 이제 매장이 유명해져, 카페가 유명해져, 어느 팝업 스토어가 유명해져.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해는 그걸로 다 덮여. 디올 스토어가 유명하면 그럼 디올 스토어 무드로 다 덮이고, 청수탕이 유명하면 청수탕 분위기로 다 덮이고, 청수탕에 쓴 등, 청수탕에 쓴 디자인은 원형이 없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상상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문 제작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똑같은 제품이 전국에 남발이 되고
어느 매장이나 입구에 가면은 대나무 밭에 그 똑같은 등들이 출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입구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디서 디자인 모티브를 따온 건 없냐? 영향을 받은 게 있지.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을 보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나도 이 공간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는 아라시야마의 짝퉁이냐? 아니면 아라시야마의 표절이냐? 일단 아라시야마는 이제 매우 오래된 어떤 역사적 공간이잖아. 그리고 자연물이잖아. 그리고 대나무가 양쪽으로 들어섰다는 거 외에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순수한 나의 창작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고 똑같이, 그것도 만들어진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똑같이 만들면, 그러면 당연히 처음 만든 사람이 이런 새로운 디자인 무드와 모티브를 만들 동인이 생기지는 않아.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있어. 우리 매장을 다녀간 사람들이 리뷰에다가 이거 전주에 있는 어디 따라한 거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짝퉁이 원조인 줄 아는 거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냐마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역량과 모티브를 특허로 다 막아놓는 것도 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한시적으로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약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을 만들었을 때 약들은 대부분 제네릭을 만들면, 카피약을 만들면 그러면 원가가 얼마야? 몇 원 막 이래. 화학적인 어떤 구성들을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그 원가가 높게 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약을 개발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가 들기도 하잖아. 왜? 연구 임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처음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의 개발 과정과 연구의 과정과 노력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패션 제품들도 한 제품이 세계를 선도하는 오티쿠르에 설 만한 제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이거 올해의 제품이라고 인정받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과 마케팅과 비용들이 소모가 되는 거야.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비용들이. 제몸 보면 뭐 사람 얼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무섭게 막 이러잖아. 이런 것들 로봇 하나 만드는데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씩 들어. 실제로 키네틱 아트라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거를 만드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고 유지보수에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런 것들을 제몬이 끊임없이 시장에 도발적인 메시지를 주어 왔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시도를 계속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게 생겼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손쉽게 모함으로써 제품만 똑같이 만들어서 카피함으로써 따라해서는 안 되지. 이미 제모네에서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즌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계속 새 제품이 나오고 있는 옛날 제품은 들어가잖아. 그래서 제모네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제품을 그런 거를 이제 카페에서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뭐 오마주련이라고라도 내가 실드를 쳐주려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지금 문제되는 제품들이 2024년 이전 제품들이야. 그러니까 소송 걸리고 나서는 아마도 지금 카피를 중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전에 만들었던 제품들이 이미 이제 문제가 됐고 그 제품들로 이미 블루 엘리펀트는 떼돈을 벌었다. 대표님, 표절이랑 오마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네, 법적인 기준에 있는 용어가 아니야. 네, 오마주는 어떤 작품을 내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작품을 나의 것으로 해석해서 풀어냈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말하진 않아.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모사라고 그래. 그런데 모사는 뭐에만 허락이 되냐면 교육생일 때만, 사실은 이것도 법적인 건 아니지만 교육생일 때 허락이 돼. 내가 피카소의 작품을 너무 좋아해. 피카소의 그림체를 배우고 싶어. 그럼 뭐야? 가장 좋은 방법이 따라 그리는 피카소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거. 이때 뭐를 하면 안 될까? 피카소의 작품을 그린 것까지는 범죄가 아니야. 그런데 뭘 하면 안 돼? 판매를 하면 안 돼. 대부분 그래서 오마주가 인정되는 건 절대 그런 거야. 작년에 만든 작품인데 그걸 내가 올해 오마주했어, 이렇게 인정받지 않아. 아예 특허권이 끝난 70년 된 제품, 70년 되면 모든 거의 이제 특허가 대부분 다 만료가 되거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내가 너무 좋아했던 작가의 작품이니까 이거를 내가 해석해서 비슷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재해석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오마주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작품을 지금 게다가 뭐 하고 있는, 그걸로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작가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똑같이 만들면서 이걸 오마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막 이제 뭐 왜냐면 4만 원, 5만 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쓸어 담아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이미 버는 상황이고 그걸로 성수동에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 브랜드야 라는 거를 보란 듯이 이제 천여 평의 매장을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미 브랜드의 시작이 남의 것을 베껴서 만든 브랜드인데 지금 와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브랜드인 척 해봤자 저는 패션의 본질에서 이거는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패션의 본질은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이야. 나는 이들이 블루 엘리펀트가 특별한 기능성 안경의 제품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걸 한 권도 찾아보지 못했거든. 결국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우리나라가 디자인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K 컨텐츠가 앞으로도 더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일단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 놓으면 중국에서 똑같이 베껴가지고 만드는데 중국은 처벌 못한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향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도 뉴스가 됐었을 때만 그냥 관심 갖지 말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관심 갖고 봐주셔야 대한민국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